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2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이 이게 2018년 1월 26일부로 개정됐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기억에 4억 원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이걸 6억 천으로 고치고요. 6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니은에 과밀억제권역은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 이게 5억으로 고치시고요. 또 과밀억제권역에 부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부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2억 4천인데 이게 3억 9천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다 말했죠. 세종시, 그 다음에 파주시, 화성시 3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을 2억 7천만 원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이 1은 5다 해서 5억으로 기억하면 되고 6억 1천만 원, 5억. 그 다음에 3구는 27 해서 3억 9천, 2억 7천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임대차는 이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1년 후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법 시행 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나머지 대항력, 우선면제권, 최우선면제권 이런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별 의미가 없죠. 이미 시간이 2018년이니까 시험에 이거는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을 한다. 미등기 전세도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소위 채권적 전세. 양가로 4번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입니다. 최장기는 없고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의 경우 최단기가 1년인데 6개월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은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겠죠. 양가로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1번부터 8번까지 8개가 있는데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의 차임액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2기, 3기가 있는데 2기와 3기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3기가 있는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민법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다음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를 한 경우에 상가 갱신요구,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 보호,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되지 않는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그래서 2기, 3기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라고 해야, 없이를 주의해야 되겠죠. 동의받아 하면 X입니다.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밑줄 치시면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만 거절할 수 있고 경미한 과실인 경우는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7번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악용을 하는 게 지금 니은입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 이게 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죠. 얼마나 노후되어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 훼손되어야 하는지 안전사고 우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들은 이 니은을 많이 악용하고 있다고요. 안전이 우려된다. 빨리 나가라. 건물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주인이 직접 장사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계약갱신 요구권의 최장기간입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를 봤죠. 그럼 2년간 만약에 처음에 1억이면 1년 지날 때마다 옛날에는 9% 올릴 수 있었는데 올해 1월 26일부로 5%만 정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1억이면 1년 지나면 1억 500, 또 1년 지나면 1억 500에서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장사를 하다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인데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보면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했는데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를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건물 이 주택도 아까 앞에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을 했는데 이건 묵시적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되고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최단기 존속 기간 1년이 보장됩니다. 1년. 그래서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맨 뒤에 있는 거. 또다시 1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그러나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월 이경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1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대항력입니다. 주택은 대항력이 전입신고하고 이사하면 되는데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334페이지 메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대항력의 범위입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만약에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면 새로운 건물주한테 보증금 받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335페이지 그 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과 우선 면제 금액이 있는데 그 상가 건물 가운데 4억이라고 되어 있는 걸 6억 천 서울의 경우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3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5억 그 다음에 2억 4천을 3억 9천 그 다음에 1억 8천을 2억 7천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1월 26일부로 2018년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 부산도 포함되어서 3억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니지만 파주시, 세종시, 화성시가 3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시간에 칠판에 적어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맨 밑에 그 밖의 사항 임대차 관계 조사 요청권입니다.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 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앞에 주택을 할 때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양가로 3번 정감 청구권인데 동그라미 2번 정감 청구가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100분의 9를 100분의 5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26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월차임 전환율인데 월차임 전환율은 그 1할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할 오픈이 아니고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대차에도 준용이 되는데 다만 전차에는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주택 상가 모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번 명의신탁 약정의 의의입니다. 337페이지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요.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만 338페이지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게 동그라미 1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 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명의신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요건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가 아닌데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인데 2자간 명의신탁 339, 3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자간 명의신탁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죠. 신탁자, 신탁자는 명의를 맡기는 사람, 수탁자는 명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받을 수자입니다. 등기 명인이 되겠죠. 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는 악의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는 게 악이죠. 그리고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2자간 명의신탁에서만 성립합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을 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다음은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그러면 매수인은 돈을 매각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매수인이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가지고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매수인이 신탁자가 되겠죠.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등기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등기도 무효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에 성립하지 않는 걸로 2016년 5월 26일 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우리 교재 339페이지 디귿에 보면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 바로 위에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자간 맹신탁만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신탁자는 맹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를 할 수 없어요. 해지는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입니다. 해지는 안 되고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 그 등기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데 등기를 안 넘겨주면 수탁자가 매도인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가면 됩니다. 근데 매도인이 안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 매수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게 횡령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판례 변경한 이유가 가벌병정무가 있으면 가벌병정이 있으면 수탁자 병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갑입니다.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을이 횡령죄로 고소했는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물건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횡령죄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똑같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조자나 교사범에 대한 규정은 다 폐지됐습니다. 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명의신탁, 위명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매매를 했는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물주, 전주, 자금주, 스폰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이 신탁자와 수탁자,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되겠죠. 이 두 사람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역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횡령죄가 해당되지 않냐면은 등기가 민법 186조에서 유효하게 넘어온 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탁자는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무효니까 해지라는 건 할 수 없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금 언론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MB 천남이 도곡동 땅을 20억에 사가지고 1985년에 95년에 포스코에 263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수사 결과가 MB 천남이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다. 누군가가 스폰을 했다. 신탁자는 있다. 다만 그 신탁자가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검찰에서. 따라서 만약에 신탁자가 있다면 이 신탁자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실제 대준 돈 20억만 받을 수 있다. 263억에 팔아먹었으니까 263억 부동산 자체를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1일 시행이 됐는데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매수자금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0페이지 양가로 2번 종중배우자 종교단체는 명의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3번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양가로 4번에 보니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인데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고요.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즉 과징금 부과일로부터는 2년 지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딱 두 번만 부과하고 341페이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신탁자, 그 다음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법정지상권은 시험에 중개실무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 간략하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땅 위에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305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366조 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다음에 관서법이 있습니다. 민법 시험에 366조와 간서법이 나올 확률이 높죠.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는데 임의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갑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나 약정지상권이나 그 성립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 동그라미 3번 자연장이 있는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부르고요. 개장, 동그라미 4번 개장은 옮기는 걸 말합니다. 이장하는 걸. 그 다음에 345페이지 분묘의 설치 기준 등입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 차이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사성까지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장소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기간 30년 한 번 연장해서 60년만 가능하고요. 면적도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이런 제약이 있고요. 장소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45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346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은 15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합장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2번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그 표에 보면은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설치 면적이 있는데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따라서 개인묘지는 개인 분묘나 똑같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인은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개인 분묘든 개인 묘지든. 그런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인데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가족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니까 10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47페이지 묘지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어요. 녹지지역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양가로 2번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되고 양가로 3번 문화재 보호구역,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그 다음에 2번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그 다음에 3번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접도구역, 5번 하천구역, 6번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최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특별산림보호구역 안 됩니다. 9번에 요존국유림 안 됩니다. 10번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 되고요. 9번 백두대간 보호지역 348페이지, 10번 사방지, 1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12번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200m, 종중, 문중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개인, 가족묘지는 300m 이상, 종중, 문중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걸 100%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해서 자연장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348페이지 분묘 설치기간 앞에서도 말했죠.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이 설치기간 그러면 최장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349페이지 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등은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명당자리 미리 잡아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을 수 있습니다. 7번 매장, 화장, 개장 신고입니다.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50페이지 자연장지의 조성 등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사전 신고고요. 동그라미 4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1페이지 경공매인데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민사집행법이 33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대한 분량 중에서. 따라서 이 경공매는 어렵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거든요. 경매라는 말은 뭐냐면 경쟁매매입니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이 경매입니다. 351페이지 강제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 양가로 2번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자, 돈 받기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다.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가 돈 받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하려면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이 가장 대표적인 게 승소,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경매 집행권한은 대표적인 게 임차권입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는 전세권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경우에는 아무리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는 없고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제경매 하려면 미리 가압류를 해놓고 신청을 해야지 승소 판결문 받아도 재산을 다 빼돌려버리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강제경매보다는 임의경매가 돈 받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52페이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권리분석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